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입니다. 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상담이랑 인장은 계속 꾸준히 하시잖아요, 소장님은. 네. 요즘에 투자 분위기는 어때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좀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주택시장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가 좀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네. 다른데 먼저 다주택자 이야기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돈 없는 분들은 못 사셨고 돈 있는 분들 중에 뭐 10억 원 정도 돈 있는 분 중에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이제 극히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규제가 후덜덜 하잖아요. 그렇죠.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한 채 더 사면 3주택이 되잖아요. 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12% 되죠. 우리가 12% 하면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2억 4천만 원을 그쵸. 매매가 플러스 2억 그쵸. 4천만 원을 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적지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춤해요. 아무 생각 없던 분들이 급매물이 나와도 살 수 없는 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뭐 2억 4천, 30억이면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집값 플러스 3억 6천만 원을 나라에 내라고 하면 일단 대부분 포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공시가격도 발표가 됐잖아요.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작년에도 많이 냈는데 올해 더 많이 내야 되고 내년에는 또 더 오르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공시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쵸.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오르죠. 뭐 세율도 오르죠. 건강보험료도 오르죠? 다주택자들은 또 중과세까지 되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한 1.5배 정도 생각해야 되고요. 내년 되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이제 팔아야겠다. 올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세도 또 10%포인트 더 중과세가 되잖아요.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주춤하는 게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또 이게 3주택 같은 경우는 26에서 65% 적용되잖아요. 이제 6월 1일 지나면 75% 최고 되는데 65%면 말이 65%지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남으면 6억 원은 나라에 내고 그쵸. 내가 4억 원을 가져가야 된다는데 반응이 그래요. 야 이거 동업을 해도 5대5잖아요. 그쵸. 동업을 해도 5대5인데 이게 나라가 돈을 반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 나라의 60% 양도 차익을 내라라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일단 기다려보자. 아직까지도. 네. 왜 기다려보자면 이제 한 달 후 있으면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 한 1년? 2년은 그래도 몇 천만 원 뭐 보유세 한 몇 천만 원 내더라도 일단 기다려보자. 왜? 집값이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급하게라도 팔 텐데 아직 안 떨어지잖아요. 그냥 상승폭이 둔화된 거지 아직 그쵸.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버텨보자. 더 이상 사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매수는 안 하는데 매도는 용감하게 못하는. 그래서 그게 올스톱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사줘야 되는데 살 사람이 무주택자들 또 갈아타기 1주택자들밖에 없는데 1주택자들도 쉽지 않은 게 이제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가지고 그쵸.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똑같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지 다운그레이드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내 집을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역시나 또 양도세를 내야 되고 갈아타고 싶은 곳은 또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고 싶은데도 이게 쉽지 않은 주춤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무주택자들은 이제 딱 두 부류죠. 돈이 있는 무주택자들, 돈이 없는 무주택자들인데 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상기 신도시, 뭐 사전 청약을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해서 종잣돈을 좀 불려보겠다는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고 30대들 40대들 중에서도 이제 자금력이 좀 되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부부가 뭐 대기업에 다닌다든지 뭐 연소득이 뭐 억대 이상 되시는 분들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은 작년부터 해서 연끌이라고 해서 많이 샀죠. 그래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자금대가 X가 거의 10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30대들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경제활동을 뭐 취직을 해도 10년을 다닌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한 3년, 4년 다녀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 한 2억 정도, 3억 정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매덕 받고 대출 조금 받으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이하 아파트들은 작년에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올해도 이제 연끌이라고 해서 이제 근데 서울에서 10억 정도 될 만한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평대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죠. 노원구 그래도 정도? 노원구, 네. 은평구 아니면 경기도로 가면 분당, 뭐 분당도 소형 아파트죠. 뭐 광명, 뉴타운 뭐 이런 지역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작년부터 좀 핫했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들이고 고가 주택들 뭐 15, 20억 이상 아파트들은 뉴스에서 나오듯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둔화되고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곳들이
고가 시장은 뭐 뚝뚝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단 이제 갈아타기 하는 분들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 한 두 채 팔고 똘똘한 한 채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은 뭐 무리해서라도 뭐 압구정이라든지 그래 이제는 한 채 제대로 한번 내가 장기 보유할 거야 이런 분들은 압구정이나 괜찮은 지역에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기준을 10억이라고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올해도 그러면 10억 이하 아파트는 계속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보다는 그나마 나은데 이제 변수가 있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과연 계획처럼 될까? 그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보자는 수요가 있었는데 계속 변수가 생기네요. 또 LH 또 이게 그쵸. 투기 의혹이 생기면서 신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될까? 또 뭐 이사 대책에서 또 뭐 현금 청산된다. 뭐 공공 재개발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뭐 서울에 빌라나 아파트를 사면 혹시라도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면 현금 청산된다라는 뭐 말이 나오니까 야 이거 사도 되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언제까지 갈까의 기준은 사선 청약의 성공 유무에 달렸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사전 청약이 계획처럼 안 되고 속된 말로 이제 빠그러져 버렸다, 우산이 돼 버렸다, 네. 또는 연기가 됐다라고 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겠죠. 야 기다리면 신도시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또 다시 연끌 수요가 더 연끌을 해서 좀 무리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계획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게 좀 굉장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취소해버리고 투기하시는 분들 좀 혼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또 섣불리 그렇게 또 취소하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좀 궁금했던 게 1주택자 수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갈아타기가 가장 적기라고 볼 만한 건 언제예요? 사실 갈아타기는 적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내 집은 비싸게 팔고 싶고 또 갈아타고 싶은 곳은 또 저렴하게 네. 급매물을 잡고 싶은데 갈아타고 싶은 집이 더 좋거든요. 더 상급지란 말이에요. 하급지로 가고 싶은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그렇잖아요. 항상 상급지가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고요. 하락기가 되면 오히려 내 집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좋은 가격에 팔고 또 상급지는 좋은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이상에 가까운 현실이라서 그런 분들은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돈이 좀 있다 하면 집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기를 기다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기다리면 말씀이신 상급지가 거네요. 더 많이 오르거든요. 아. 그러면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라고 못하고 뭐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상급지와 하급지 가격의 하락기에는 붙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있죠. 그것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가격이 낮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특징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면서 새롭게 지어야 되는 뭐 그런 현상인데 뭐 예를 들자면 과거 사례를 들자면 우리 개포주공 1에서 4단지 저층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2012년도 예를 들어볼게요. 한 9년?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한 13평 정도가 1단지 13평 정도가 2012년도 11년도가 한 8억 2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10년도는 한 10억까지 갔었고요. 네. 2011년도는 8억 2천 갔었는데 이때 전세가 9천? 그럼 다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도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5억 7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10억에서 5억 7천까지 절반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집주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멘붕이 오죠. 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 시장 끝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전세가 9천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 자본으로 다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출을 뭐 60% 70%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거든요.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 주니까 종부세도 내고 대출 이자도 내주지만 집값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한 1년은 버텨요. 네. 어떻게 되겠지? 회복되겠지. 이게 2년, 3년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제 멘붕이 오면서 집어 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레버리지가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레버리지를 받침이 못 되는 아파트들은 하락기가 왔을 때 1년은 버티지만 2년, 3년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요. 대출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고 부담인데 그런 아파트들은 급매물이 좀 나오죠. 개포 같은 경우는 제가 10억에서
5억까지 떨어졌을 때 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다른 새 아파트들이거나 전세 가격이 50에서 70% 정도 레버리지가 되는 아파트들은 그 정도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5년 후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가 낮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들은 의외로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집은 새 아파트야. 그래서 전세 가격이 뭐 매매가는 15억인데 전세가 한 12억 정도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라면 전세가 있는데 전세 가격을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어렵고요. 또 기다려서 이게 도대체 언제 떨어지느냐. 이게 1년 후에 떨어지느냐, 5년 후에 떨어지느냐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못 사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서 기다리다가 사시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서울 집값이 한 7년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7년 연속으로 상승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가 가까이 다가는 와요. 그게 내년이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오는데 자, 두 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요. 팔고 나는 기다려 볼 거야. 있죠? 있죠. 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자, 팔고 기다렸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몇 억은 세이브할 수 그렇죠. 있죠. 세이브가 되는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팔았어. 그럼 두 갈래의 길이 있죠. 하나는 팔았는데도 집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내가 판단 미스했어. 두 번째는 이제 팔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내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직까지는 과거 사례를 보면 거에 7대 3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니까 오를 확률이 7, 내릴 확률이 3이에요. 그러면 7대 3의 확률에 나는 3에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규제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떨어질 때가 왔어. 확률이 60% 70%된 것 같아. 좋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운이 좋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잖아. 팔아서 바로 떨어지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었거든요. 나 굉장히 잘 팔았네. 그때부터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언제 살까? 네,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야, 지금이 바닥일까? 이제 1억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이 떨어졌어. 지금 들어갈까? 이 3억 떨어질 것 같은데?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2년이 됐는데 3억이 떨어졌어. 또 못 들어가요. 어떡하지? 3억,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5억, 10억이 이제 5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억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멘붕이 오죠?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끝난 것 같다 그냥. 끝난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살 때가 아니야. 끝난 것 같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반등을 해요. 6억이 돼. 그럼 반등할 때 사면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한 달 전에 5억이었는데 지금 6억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7년 전을 까먹고? 네, 일시적인 반등이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다 7년이 되잖아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2013년, 14년도에 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못 산 이유가 더 떨어질 줄 알고 일시적인 반등이야 라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2015년, 2016년이 넘어가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뒤늦은 건 아니죠. 제대로 들어갔는데 2013, 14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말 잘했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냥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해서 사신 분들이 성공했지. 맞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산처럼만 되면 세상에 투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계산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쉬운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동산 업에 계시는 분들이 아는 게 많잖아요. 계산이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면서 섣불리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아타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내 여력이 된다면 종잣돈 모아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상급지로. 우리가 네. 서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내 집이 시장이 상승기라도 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고정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파트를 팔고 상가를 사든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민을 간다든지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또 살 때도 마찬가지죠. 집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분들 집값이 아까처럼 많이 오른 것 같아. 집 하나 있는데 팔고 무주택으로 기다려볼래.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지금 다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의 분위기는 제가 여쭤봤고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무주택자 분들의 전략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40, 50대 분들, 뭐 5, 60대 분들은 자녀 집 때문에 걱정하시고 맞아요. 20, 30대 분들은 내 집을 걱정하고 맞죠? 네.
지금 10대도 집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한다고 해요. 10대들이? 네, 그렇죠. 아유. 그러면 어떠세요? 또 무주택자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3기 신도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전략이 있다면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와, 무주택자들이 제일 고민인데요. 일단 10대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고민해서 답이 나올 문제 같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뭐 20대들도 마찬가지고요. 30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종잣돈이 하나도 없거나 뭐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준비만 하셔라.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서 종잣돈을 만들고 공부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조정기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장이 끝났다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나는 지금 종잣돈이 없고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겠다라고 한다면 5년 정도면 저는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종잣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끈도 졸라매야 되고 뭐 잘하시면 주식 투자도 장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 청약 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10만 원씩 입금하는 게 좋고 좋은 지역들 미리 분석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고 자금은 돼. 약간 연끌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하면 비싼 집은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6억 미만 언저리에 그렇죠. 뭐 한 뭐 2, 3억 정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뭐 3억짜리 있거든요. 찾아보면 인천, 안산, 뭐 수원 찾아보면 너무 좋은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막 눈에 보이기 좋은 아파트만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생각해야죠. 나는 무주택이고 청약 기회를 살려서 무주택 기회를 살려서 3기 신도시 청약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이 중요하죠. 그러면 신도시 후보 지역들, 뭐 요즘 광명시흥이 이제 뭐 투기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광명시흥을 노리겠다라고 하면 광명시흥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되고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뭐 지역들 있잖아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주소를 옮겨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자금이 되고 나는 청약은 소득이 높아서 뭐 신혼부부 특공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내 팔자에 그냥 청약은 난 안 될 것 같아.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집 하나는 가지고 시작할래라고 한다면 너무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카드를 좀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사는 건 좋다 그건데 네. 무주택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샀는데 폭락하면 어떡하냐. 약간 내가 뒷건 내가 종잣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주식 굴렸는데 네. 떨어지면 어떡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선배로서 보시기에 후배들한테 어떻게 이게 말씀하세요? 이제 투자나 주택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나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이 이렇게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떨어지는 거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너무 이게 리턴 수익을 많이 쫓아가면 리스크가 커지는데 반대로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은행에 예금하면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고요. 그 확률이 7대 3이에요. 오를 확률이 7. 내릴 확률이 3인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상승이라고 본다면 한 6년, 7년 정도 올랐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7년 연속 상승한 적이 없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질 것 같네? 어떡하지? 지금 안 사도 되나? 기다려야 되나라고 하는데 사서 1년, 2년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한 3년? 서울 같은 경우 3년, 5년 또 침체기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왜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오를 때는 한 7년 동안 한 2배, 3배 오르고요. 내릴 때는 한 3년, 5년 동안 한 50%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10년 정도 장을 본다면 오르는 폭이 내리는 폭보다 더 큰 거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7년, 3년이잖아요. 7대 3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네? 이게 끝물 같네? 라고 불안하다면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사서 한 1년, 2년 오르면 땡큐. 그러다가 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겠죠. 뭐 서울이 뭐 폭삭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에 폭락, IMF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이렇게 폭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는데 폭락이 되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보다 아니 그렇잖아요. 나는 1억 원짜리 집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만약에 50%가 떨어져요. 그럼 5천만 원 손해 보는 거고요. 한 100억이 있는 사람은 한 30억, 50억 손해 볼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통쾌할까. 조금 중저가 아파트의 리스크가 덜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덜한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오를 때는 큰 집들, 비싼 집들이 더 오르겠지만 내려갈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감, 걱정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물론
폭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폭락할 때는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대외적인 뭐 그런 충격파가 있을 때 폭락을 하는 거지 폭락을 했을 때는 또 빨리 반등을 해요. IMF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만약에 폭락했다라고 하면 기회예요. 기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지금부터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 10년으로 돌아가서 네. 10년 이내 최저 가격 정도로 폭락하게 된다면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실주공 5단지 예를 들자면 지금 한 뭐 20매덕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면 10억 이하 10억이나 10억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7억까지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오르면 또 20억 가잖아요. 15억, 20억. 그렇게 가지 나는 바닥에 바닥을 찍어야지.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바닥은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운. 그래서 과거를 보면 바닥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운이지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서 미사일 한 방 날아오면 폭락할 수는 있는데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질 때가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오르는 폭보다는 덜하다. 100% 완벽한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아파트든 상가든 다 좋은데 완벽한 기준. 학군도 좋고요. 입지도 좋고요. 교통도 좋고요. 뭐 새 아파트에 뭐 브랜드도 좋고 대단지에 다 좋아. 그런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한 35억? 그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금에 맞춰서 그쵸. 우선순위 우리 애가 학교 다녀. 학군이 제일 중요하면 학군을 1순위 우선순위가 10개 정도 있다면 그중에 3개에서 5개 정도만 만족하면 선택을 하는 거지 10개 다 만족해야지 하면 돈을 한 40억 정도 준비해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고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좀 폭등할 거다, 혹은 폭락할 거다. 맞죠?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건 굉장히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좀 저는 좀 제외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생기면 그때 고민하면 되고요. 아니 1%, 0.1% 확률을 가지고 베팅하는 거는 우리가 베팅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적어도 5대5, 6대4, 7대3 정도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지 1% 확률에 베팅하는 건 무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오늘 서정님 모시고 집값 몇 프로 떨어질 거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 이게 뭔가 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고 정확하게 막 급등, 급락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맞추면 운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하는 말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오른다고 하면 돼요. 7대3이라서 그냥 오른다라고 하면 욕 안 먹고요. 떨어질 것 같아 내린다라고 말하면 그냥 욕 먹을 확률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한 개만 더 드릴게요. 네. 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까 전에는 말씀하실 때 뭐 7대3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문가분들마다 말씀이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입주 물량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금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또 기준이 다양한데 소장님은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자체적으로 혼자 판단하시기에 이거 한번 그래도 지표를 삼아 보면 혼자서 결정하기엔 좀 좋지 않겠냐. 와, 이게 다 복합적이거든요. 이게 네. 아파트 시장은 한 개의 원인만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 IMF 같은 폭락 그 외적인 요인이 아니다면 입주 물량 당연히 중요하고요. 물량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구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은평구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입주 물량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특이한 지역이에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의 고민이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싶은데 사실 뭐 공공재개발이든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땅이 없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땅이 어디 있나. 그냥 그린벨트 밀어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남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는다? 쉽지 않죠. 그런다고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당연히 중요한데 서울은 상습적으로 상습이라기보다는 고정적으로 그냥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48,000 세대 정도는 매년 입주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서울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작년까지는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 나온 물량이냐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입주 물량이 나온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규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은 뚝뚝 떨어져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올해 내년, 후내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공급 계획들이 많이 나왔는데 타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공사 기간, 네. 뭐 짓는 기간 5년 빨라야 5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5년이 입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준공? 입주. 입주 준공. 말씀하신? 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025년은 넘어가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텐데 그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은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공급 계획은요 저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단 계획은 정확해야겠죠. 그냥 지금 집값이 안 잡힌다고 공급 계획을 막 때려 붓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해서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 가더라도 입주 물량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공급 대책에 따라서 앞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의 또 뭐랄까 나침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공급 대책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신도시 개발이 가장 쉬운 공급 대책이고요. 그래서 네. 과거 정부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나왔던 게 제일 쉬워요. 그린벨트 지정해서 지도 보고 모여서 줄 꺾고 땅 오픈해서 수용, 토지 소유주들한테 공시가격으로 수용해버리고 시작. 그러면 한 5년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여기 서울 도심이나 재건축 재개발하면 10년, 20년 걸리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나의 전 재산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내가 토지 소유자라면 우리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흔쾌히 10억짜리 땅인데 내가 8억에 내놓겠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저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수많은 이해관계와 그 어떻게든 사업성 여러 가지 또 인허가권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난제를 이제 공공으로 풀겠다는 거잖아요. 잘 될까? 지금까지 공공이 성공한 사례가 없고요. 일단 사례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껏해야 이제 은평 뉴타운 정도. 네. 은평 뉴타운도 엄밀히 따지면 뭐 공공 뉴타운이긴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과연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이 많은 서울의 구역들을 이제 추진 안 되던 뭐 민간이 추진해서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안 되는 곳들을 공공이 개입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지금 LH가 문제가 많잖아요. LH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엄청나게. 맞아요. 공공 그 재개발을 일을 하는 하려면 분들 뽑아야죠. 네. LH 조직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 LH 규모를 키운다? 쉽지 않죠. 지금 올스톱 됐잖아요. 쉽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LH 지금 채용 공고 올스톱 됐거든요. 지금 조직이 뭐 해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판국에 공공 재개발이 추진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설사 뽑아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가 민간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든 잘하려고 물론 뭐 비리도 있고 뭐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할 거잖아요. 내가 LH 공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떤 조합이나 추진이 있으면 저는 월급 받잖아요. 가서 이제 내 하루 시간에 8시, 9시 출근, 6시 퇴근해 하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시간이 퇴근 시간 다 되면 퇴근해야 되고 주말에 쉬어야 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융통성이 발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차피 추진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서로 힘을 합쳐야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민간이 가되 민간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또 비리가 생기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뭐 그렇잖아요. 떼먹고 그런 걸 공공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권을 단순화해서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그런 비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시 역할을 해주게 되고 뭐 신탁처럼 공공이 자금 계획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 관리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서로 협력 관계가 가야지 공공이 주도를 간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냥 힘한 고무. 그래서 힘을 합쳐야지 이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되는 게 중요한데 과연 LH가 주도해서 잘 될까에 대해서 이미 신도시 개발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신도시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과연 공공주도 재개발이 잘 될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참, 이 지금의 전문가분이 보시기에 공급 대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도 앞으로 이제는 또 주택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